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리비아 사태 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1970선을 중심으로 좁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반등을 노려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장 마감 1시간 남겨두고 하락하면서 1951포인트, 연저점도 새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1961포인트까지는 만회를 해줬는데요. 0.4%에 달하는 하락이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힘이 없는 상황에서 507포인트, 510선도 이탈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 내려보고요. 대응 전략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자, 오늘은요,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을 해봐야겠지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했습니다. 개인마저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만이 장 마감에 임박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만 새 주체 모두 적극적인 매수 주체는 아니었다라고 정리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도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낙폭이 확대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도 없는 것인지 전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면 매도 흐름들이 다소 좀 주춤한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나마 좀 희망으로 삼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시장이 121선, 경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지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조정을 예상을 하고 또 조정을 받는다라면 2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고 또 3월 달은 어떤 기간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상승 전환을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모멘텀을 좀 확보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고 매도세가 진정되었다라는 상황에서 브라질이라든가 아시아 증시가 지난주에 좀 바짝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전환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보여줬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 시도 있었지만 밀리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동차, IT, 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최근 1개월 내에서는 여전히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빠질 때 물량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순매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데 희망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장의 추세가 무너지고 또는 경기가 과열돼서 완전한 하락 추세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생적인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들의 정적에 대한 불안감들, 정치적인 불안감들이라든가 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현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바닥권에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가 너무 시장에서의 추세 하락으로의 시장 흐름들을 완전하게 믿고 이제부터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좀 점검해봐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들이 일단 1,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반전하지 않겠나라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도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도 일단 1,1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 기반들을 확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관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손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2월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시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등의 시기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이후 전망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예,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선진국 증시가 좋아지게 되고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신흥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들을 과거 시장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회복 국면들에 놓여져 있고 또 그동안 침체되었던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가 회복 국면들을 지난주에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차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도 동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1분기에는 조금 두들겨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으로는 121선 추세선에 닿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선을 쉽게 붕괴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붕괴시킬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도 아직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도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축은행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출을 하면 할수록 그 저축은행이 더 부실화되고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을 부를 수 있는 적극적인 매도를 통해서 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2월 달은 5개월 상승에 따른 다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하게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여전히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펀드 중심으로 해서 1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 아직 2천억이나 4천억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기관들도 서서히 매수하려고 하는 여력들이 생겼고요.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상승장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승 흐름들이 전개됐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여력들, 시장이 풍부하게 풀렸던 유동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2, 3월 달은 침착하게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시장 흐름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들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특히 태블릿 PC 같은 쪽 중소형 우량 종목들이 지난 4분기 이후에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2월과 3월 초반 장세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게 반등 국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죠.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강의 모두 듣고 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참여는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접어두겠고요. 대신에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있는 와글와글 게시판만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이 게시판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적어주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셨는지,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시간대별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무료 전문가 방송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흐름을 체크해 보고요.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이요. 베이직하우스와 두산인프라코어였는데요. 베이직하우스는 급등하다가 요새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배경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수정해 볼게요.
예, 그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비교적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고 상해 증시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해봤던 종목입니다. 네.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조정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 후반에는 반등 시도가 있었고 고점 대비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회복되는 양상들을 보여줬고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흐름들도 지난주에 비교적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 기반들 19,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 확인하시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요. 네. 이제는 손절에 대한 우려들이 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접근하신다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전 저점, 종가상으로 직전 저점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24,500원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4,500원대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직전 저점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추세선들을 이번 주 들어서면서 붕괴시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증가되는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추가적으로 24,000원대 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 관련해서 봄철 수요가 늘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돈을 벌어서 이것을 회사의 주가 가치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켓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재무적인 부담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손절 라인들을 점검을 하면서 종목을 좀 바꿔타고 좀 아쉽지만 또 여러분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볼 수 있는 시기를 찾아보시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2분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기조에서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을 살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보유하시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던 종목이 꽤 됐습니다. GS 삼성전기, 그리고 기아차, 제일모직, 이녹스 이렇게 5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5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정해 볼게요. 예, 그 중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거나 또는 올해 IFRS 관련해가지고 지주회사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G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들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들, 수요들이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라든가 LED 가격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기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들, 개인,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분야고요. 현대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수익률 측면에서도 지수 수익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과 IT를 같이 접목해서 삼성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 분야다. 라는 측면에서 미래 성장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종목은 꾸준하게 상반기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유 전략들 가능하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추세선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정 국면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주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유지하는 전략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한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녹스가 있었는데요. 이녹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서 16,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여전히 보유 전략 가능하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오히려 지금 시점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긍정적인 시점이 아니냐. 손절 단가를 15,500원대, 16,000원대를 설정해놓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고요. 이어서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지난주까지는 유망 업종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시간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이밍이라든가 또 종목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을 앞으로의 시간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일반 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었고 또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또 음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기, 언제 투자할 거냐, 그리고 시장과 내가 느끼는 투자 심리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첫 시간이니만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투자 시기와 투자 심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보시고 투자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주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경제가 좀 좋아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투자는 군중 심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번번이 손해를 봤다라는 기업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IMF 때라든가 또 9.11 사태라든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사실은 이 시기가 가장 좋은 투자 시기였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느끼게 되죠.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강아지를 끌고 가고 있죠. 개인가요? 좀 크네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개는 주인을 잘 따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막 뛰어가려는 폼을 지면 강아지는 막 뛰어가죠. 예. 주인이 뛰어가니까. 근데 주인이 뛰어가다 딱 멈추면 강아지는 가다가 바로 쓰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주인이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강아지처럼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경제가 조금 멈칫하면 강아지는 바로 멈춰버리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경제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많은 변동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의 작은 변화들을 사실상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클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주가는 그렇지 않죠. 심리적으로 급변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셔야 될 것은 경기의 바닥 국면과 회복 국면들 그 구간들에서 우리는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은 내가 주식을 해야 될 때냐 아니냐를 반문을 하실 때 지금은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 국면으로 가느냐 경제가 과열해서 침체로 떨어지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았다가 금융위기까지 침체되었다가 이제는 회복 국면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네모 박스의 선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GDP 성장률.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자산도 늘어나고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가 보여집니다. 이 같은 기간을 보시게 되면 상해 증시입니다. 상해 증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역시 경기가 움직일 때 가파르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최근 2000년도 들어서면서 제3단계, 4단계의 상승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 경기 상승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와 중국의 경제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의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들도 2005년도, 2000년도 접어들면서 같이 동조화되는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 90년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성장률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선진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 시장에 따라서 국내의 증시 상황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는 변동을 하고 주가는 더 빨리 변동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시기를 가늠하는데도 이것이 투자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군중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뉴스라든가 투자를 이렇게 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강연회들이 막 너도 나도 네. 여기저기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증권사에서도 하고 무슨 협회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죠. 지금 강연회가 막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에 특히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대박이 나는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분당도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또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고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이다 라고 말하는 시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어떻습니까?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당 평수가 다 고평수들, 용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텅텅 비었다라고 하죠. 네. 의정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여기 그림에서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유럽에 가면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동물들은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서 한 번씩 몇 년마다 한 번씩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물들이 낭떠러지에 도착을 하면 떠밀려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사실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남들이 투자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현금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수단에다가 자금을 활용을 하시고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럴 때가 사실상 지나고 보면 정말 좋은 투자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저축은행에 가보시게 되면 막 예금 인출하려고 네. 서로들 난리죠. 근데 과거에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를 줄 때, 특히 IMF 때 20%, 30% 고금리를 줄 때 은행에다 맡겼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저희 집사람도 한번 그때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객장은 이미지가 이랬습니다. 이게 여의도의 모증권사 객장인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고금리 상품으로 돈을 맡기려고 막 갔지만 당시에 증권사 객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의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저축은행에 돈이 많이 모아지니까 이것을 투자로 운영을 해야 되고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과거에 불과 2, 3년 전이죠.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에 투자를 하고 이것이 부실이 생겨서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본다면 결국 심리적으로 우리는 대중의 심리를 쫓아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리비아 사태라든가 중동의 사태 이런 부분들은 외생적인 변수이고 우리가 주도주와 테마주를 얘기할 때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테마주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를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외생적인 변수는 일시적으로 주가의 변동을 크게 하고 심리적으로 리스크를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열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시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은 과열권이 아니라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플레도 진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기의 상황 그리고 군중의 심리는 결국 내가 남과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는 투자를 하지 말자. 근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투자하지 말아라. 지금은 어렵다. 아, 그러면 이제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투자 시기를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는 변동한다, 그리고 주가는 더 변동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투자 심리의 법칙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매입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입니다. 네. 사실 저희 PB센터에서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사서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좀 권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쪽 계좌를 빼서 다른 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그런 종목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 없고
또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기조, 바닥 국면들 그리고 이것이 상승 기조일 때 투자해서 그 기조에 순응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입가를 잊고 좀 더 긴 안목에서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네.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데 뭐 요즘은 중대형 차 대부분 많이 타고 다니시고 젊은 층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1, 2, 3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를 본 주식을 팔아서 자동차를 살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익을 낸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동차를 살 거냐. 아니면 할부를 해서 자동차를 사서 매달 갚아나갈 것이냐.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면 네. 어떤 방법으로 사시겠어요? 저는 2번이죠. 이익을 내서 그 주식을 팔아서 자동차를 산다. 예, 네.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증권사에 들어와서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네. 어쨌든 소비재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구매한 순간부터 계속 비용만 나가지 나에게 만족과 편의는 줄지 몰라도 네.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재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손해봤던 주식들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본 주식은 올라가는데 주도주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을 가지고 이익을 낸 주식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익 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자동차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분을 보니까 난 손해본 주식을 팔아서 자동차를 샀으면 이익은 이익대로 나면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심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을 텐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분이죠. 네. 내 기분이 따라가는 대로 이익이 났으니까 이제는 벌었으니까 또 벌 수 있어 라는 마음에서 이익 난 주식을 팔고 거기에서 자동차를 삽니다. 그래야 남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해난 주식을 팔고 이익 난 주식을 유지하신다면 나중에 자동차 한 대 값을 다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익 나는 주식은 늦게 팔아라. 천천히 손절해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종목들을 먼저 팔고 이익이 나는 주식은 나눠서 분할해서 파는 것이 오히려 고점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목표 수익률을 주가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의 목표를 정해 놓고 투자를 했는데 10%를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까요? 고민이죠. 그러면 10%일 때 파는 것이 아니라요. 또 목표를 다시 정합니다. 10%에서 10.5% 아니면 15%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10%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미 이익이 난 상황이니까 나는 10%에서 5% 정도만 떨어지면 팔겠다. 그러면 5%는 버는 거잖아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고점에서 몇 프로 떨어질 때 판다라는 전략을 세워 놓으시게 되면 고점에서 몇 프로 떨어지지 않고 그 주식이 다시 10%를 초과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그 시점에서 고점에서 몇 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입가를 잊어버리게 되죠. 산 거를 잊어버리시고 고점에서 꾸준하게 고점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 타이밍들을 잡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냐면 주식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다 다다르게 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만족도가 이제 뭐 많이 올랐는데 더 큰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면 이익이 만족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처음에 주가가 손실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다가 손실폭이 20%, 30%, 50%까지 커지게 되면 이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되게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죠. 이익이 나면 나는 대로 좋아하셔야 될 것이고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불안해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날 때는 고점에서 몇 프로 떨어질 때를 이익의
이익 포인트로 삼으셔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들을 세우시고요. 손절은 과감하게 전 주식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할 때는 나눠서 파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입가에 집착하지 말자. 투자 심리의 법칙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 심리의 법칙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 이익을 낼 때 자만하지 말자. 너무 예. 간단하고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심리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여러분들의 운전 실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운전하시나요? 예, 저 잘하죠. 아, 잘하세요? 네. 잘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의 운전 실력은 어떻습니까? 평균보다 잘하십니까? 평균보다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평균보다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네. 내가 평균보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나는 네.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합니다. 평균보다 뭐 조금 더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운전에 잘하고 못하고는 없죠.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남보다는 조금 잘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하고 상담을 하다가 수익이 나면 내가 잘 투자해서 수익 났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세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고요. 가이드를 잘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제부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또 질문을 드리게 되면 네,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죠. 예,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신감은 사람의 감정을 초반에 적극적으로 막 상승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수익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수익이 조금 나면 아, 내가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것은 시장이 위기 상황이 닥쳤고 내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시장이 잘 될 거다라는 판단을 계획을 잘 세워놓으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났을 때는 더욱더 겸손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10% 났는데 더블을 갈 거야. 50%를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10%에서 15% 가면 그 15% 대비 5% 밀리면 난 팔아야지. 또 20% 나면 20% 대비 5% 밀리면 팔아야지.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20%, 30%, 50%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익이 날 때는 항상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난 거는 수익을 빼고 다시 원금만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수익 본 것이 쌓여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투자합니다. 1,000만 원 갖고 투자해서 1,100만 원이 되면 1,100만 원을 다시 투자합니다. 주가는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 그 손실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9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10% 떨어졌지만 90원짜리가 10% 오르게 되면 99원입니다. 그만큼 주식은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때는 그만큼 더 보수적으로 냉정함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투자 법칙이었죠. 항상 겸손하면서도 신중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리의 법칙 더 남아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나머지 내용들은요. 다음 주 이 시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요. 어떤 종목 지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이번 주는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SL인데요. SL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주.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테마들, 올 2011년도에 유명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만도하고 SL을 권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죠. 네.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삼성차나 대우차에 올인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보다는 국내 차 외에 해외 자동차 회사들에도 품목이 다변화돼서 판매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다. 그리고 해외 경쟁사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도하고 SL을 말씀드렸는데요. S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주가 패턴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아차가 이런 유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죠. SL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이미 자동차 세트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L은 손절매 타이밍도 간단합니다. 19,000원이 붕괴되는 시점까지는 보유 전략들 가능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2만 원과 19,000원대 사이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십자 형태의 도지가 나타나는 캔들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 오늘 같은 양상들이겠죠. 오늘 좀 크게 보겠습니다. 요런 모습이 19,000원대 전후로 해서 나타나게 되면 요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고요. 또 오늘 조정받고 양선의 모습들이 나타난 다음 날 요런 모습이 나타날 때 또 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양선의 캔들이 나타난 다음 날 음선일 때 시초가 아래 공략하는 것이고요. 또 주가가 빠진 다음에 이런 십자 형태의 도지 패턴의 캔들이 나타났을 때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 단가 22,000원 10% 정도 목표하고 갑니다. 22,000원 도달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5% 빠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시세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내용 모두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는 아니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가 아이유님입니다. 아이유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위메이드를 매수하셨습니다. 37,100원을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은 적어두지 않으셨고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걱정이 많으시네요. 예. 37,000원이면 지금 주가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상당히 고점대에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종합주가를 띄웠네요. 위메이드가 현재 27,000원대, 28,000원대 정도 수준이고요. 26,000원대 저점 찍고 이제야 반등을 하는데 고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37,000원이면 2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7,000원인데요. 37,000원이면 지난 11월 달 또는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는 시기에 매수에 들어가셨거나 조정받을 때 지지선에서 중장기 지지선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4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주가를 좀 길게 놓고 보시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1차적으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1년 정도 주가가 지나고 나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하고 1년 정도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건데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았던 적정 주가는 37,000원 정도 현재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권대가 37,000원이니까 적정 주가 37,000원 고려해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 흐름들이 좀 살아났습니다. 즉 12월 달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이 1년 동안 지나고 나서 적정 주가 찾아가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 증가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급락을 줬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추세로 돌려놓은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 필요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 투자를 하셨고 손실이 좀 큰 상태고 적정 주가 수준의 매수를 하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매도보다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PC, 태블릿 PC 관련돼서 계속해서 기기들이라든가 단말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게임 관련된 종목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은 혹시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보유 전략들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물 부담이 없는 34,000원 내외까지는 상승 여력들이 상반기 중에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 상담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강원도 감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KH 바텍을 매수하셨는데요. 2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도무지 올라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예, KH 네.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휴대폰 관련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는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이런 전망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ROE라든가 또 원가 부담들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더라도 비교적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 같은 경우에도 약 85%에서 90% 정도의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무제표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쪽에 있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들이 상당 부분 흔들려서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기간 조정을 2개월 이상 줬기 때문에 또 거래가 솟으면서 매물들이 거래가 솟으면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거래가 솟으면서 매물들이 대부분 다 몰려있는 가격권대가 2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2만 3천 원대 중반에 대부분 거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급락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매수하셨던 2만 3천 원대까지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급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어서 2만 원대 정도까지, 2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만 원 이후부터는 올해 관련된 시장이 얼마만큼 형성되는지 또 그쪽 시장의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뉴스들이 나오는 시기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9,000원 넘어서 2만 원 가까이 올라는 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하는 추세선을 모아놨다 가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가 회복들은 최소한 3월 이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대박규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령제약을 매수하셨는데요. 2만 1,000원에 매수하셔서 20% 보유 중이십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예, 보령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5천 원대까지 올랐을 때 팔지 못하시고 현재는 2만 5천 원대,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 계시는데요. 네. 예, 보령제약 최근 제약 종목들이 주가가 좀 탄탄하게 움직였던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 2만 1,000원대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뭐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약 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조금 주가 흐름들이 2월 달 접어들면서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회사가 올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뉴스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고혈압 치료제 3월 달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고 있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컨센서스의 목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보령제약이 9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좀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것도 최소 8만 원대 중심으로 나왔었고요. 저가로 형성되었던 것도 4만 8천 원대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본다면 2008년도까지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우리가 봤었던 주가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2008년도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2008년도에 2만 원대였고요. 현재도 그 가격권대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전반적인 추세선들 이 회사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지라인 때는 2만 1,000원 중심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잊어버리시고요.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20% 수익이 났을 때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실 수도 있지만 나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이전에 목표 주가 좋았던 가격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유를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박스권으로 횡보할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정희엄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지를요, 대선 관련주로 알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가요, 3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좀 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네요. 예, 이지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차트가 안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잠시만요. 3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종가가 28,3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언제쯤 주가가 올라갈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28,300원에 마무리된 거 맞죠? 예. 예.
네, 소위 박근혜 테마주라고 하기도 하죠. 이주의 살펴보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38,0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마주는 그냥 반등 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이제 테마주나 이런 것들의 시세를 쫓아서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저도 자신이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 내재 가치, 또 앞으로 경제라든가 시장 상황들이 성장주,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테마 측면에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접근에서 매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번, 두 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미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 여기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매물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가격권대가 되겠죠. 31,000원, 2,00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성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좀 종목을 바꿔 타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꽃보다 주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주식을 시작하셨대요. STS 반도체를 매수하셨는데 시작부터 내려가기만 한다 걱정이 많으십니다. 1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살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살려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들을 좀 보시게 되면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들이 사실 종합주가지수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11,200원이시면 현재가 10,000원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고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회사는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의 가치가 워낙에 좋고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러면 11,000원대에 사셨던 10,000원대에 사셨던 그 회사의 적정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수익이 그것이 아니고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더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에 보셨던 아까 38,000원대 매수하셨다가 지금 뭐 2만 원대까지 떨어지신 분도 계셨는데 STS 반도체 가격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업황들이 좀 회복되면서 비메모리 제품 분야에서 반도체 가격들이라든가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또 이 회사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도 긍정적인 뉴스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제가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거래를 수반하면서 많이 왔고 이전에 11,900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흔들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만약에 11,000원대에 사셔서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고 있는 적정 주가는 사실상 현재 주가를 고려해 본다면 이 목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워낙 중소형 종목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17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서울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LED라든가 LCD 좀 주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개별주 종목 접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준선이 놓여져 있는 9,800원대는 이 종목의 추세가 무너지는 가격권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렌딩 측면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형성된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신다 생각하시고 목표 단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보유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가는 투자 전략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센터장님께서 친히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도 받아가시고요. 종목 상담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셨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시죠. 주신랑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장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